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실수. 2. 중국 기업의 위기. 3. 한국 기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러시아와 한국 간의 무역 활동은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상업 활동,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러시아와 한국 모두 수출 및 수입 활동을 강화하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대화와 협정은 소비재부터 기술과 원자재까지 교환되는 품목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푸틴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도 한국산 수입을 전면 금지해버리고 전부 중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스마트폰과 현대, 기아차를 타고 생활하던 러시아인들이 더 이상 러시아에서 한국산 제품을 살 수 없게 된 후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사게 됐고, 중국산 제품들로 정확히 일주일 생활해보더니 이들은 믿기지 않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더니 1억 5천만 러시아인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 푸틴 물러나라를 외치며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대국민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도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인기를 하늘 높이 유지하던 푸틴. 한국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뒤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대체하자. 현재 푸틴의 러시아 내 지지율은 20% 밑으로 대폭락했습니다. 80%에서 20%로 말이죠. 도대체 러시아인들은 한국산 제품만 쓰다가 중국산으로 어쩔 수 없이 교체한 뒤 무슨 일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러시아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는지. 2000년 5월 7일부터 무려 23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본래 소련 시절 KGB 소속으로 근무하던 정보요원 출신으로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전계에 진출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시장직과 보리스 옐친 정권의 총리직을 역임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사퇴한 이후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듬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에 따른 러시아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지만 다수의 부정선거 의혹과 정적들을 암살한 의혹, 집회 및 언론 탄압 행적으로 인해 이전부터 사실상 독재자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내 푸틴의 지지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지난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76%라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또 한 번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영국 더 타임스는 예정된 당선이었지만 압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재자란 평가를 받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 사이에서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는 비결로는 경제적 성과가 꼽힙니다. 푸틴 대통령이 처음 정권을 잡았던 2000년 러시아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1991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옛 소비에트 연방 해체를 선언한 이후 러시아는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1998년 루블화는 폭락했고 대부분 러시아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14년간 경제는 안정됐습니다. 이 기간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7배 증가했습니다. 고유가 덕분에 경제는 성장세를 누렸고 러시아는 주요 7개국 G7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인기 뒤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논리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시기 미국과 나눠 가졌던 슈퍼파워 지위를 반납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4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달여 만에 푸틴 지지율은 80%대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트래트폰은
크림반도 병합으로 러시아인의 자신감을 되살려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유가와 서방의 제재 여파로 2015에서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도 푸틴 지지율이 타격을 입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정치학자 드미트리 오레슈키는 독일 공영 ARD TV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기 비결에 대해 군사력을 강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세계의 군사적 전략적 과제를 지원하는 일에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인은 푸틴 대통령을 미국에 맞서 저항하고 싸우며 러시아를 드러내주는 인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푸틴은 자주 러시아 언론들을 모두 크렘린궁으로 초대해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라는 생방송 질의응답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우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라운 점은 한 번 생중계가 무려 5시간에 육박합니다. 이 생방송 도중 러시아 국민이라면 아무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푸틴이 이에 직접 답하고 해결 방안까지 그 자리에서 직접 내주는 자리입니다. 지난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현지 시간 TV 라디오로 생중계된 연내 국민과의 대화에서 4시간 동안 68개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무려 4시간 47분 동안 85개의 질문에 답했던 지난 2013년의 기록을 깨지는 못했지만 환갑을 훌쩍 넘긴 64세 지도자의 모습이라곤 믿기 어려운 체력과 지력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질문들의 구체적 사실과 수치까지 들어가며 자유롭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답하는 모습은 생방송을 지켜본 많은 러시아인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과 도움 요청에 상황을 파악한 뒤 해결해 주겠다라고 어김없이 약속하는 태도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헤아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풍겨 나왔다고 러시아 언론들은 극찬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이후 푸틴의 지지율은 더 많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례 없는 서방의 제재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지난 1월 69%보다 14%포인트 상승했고 최근 수년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레바다의 데니스 볼코프 이사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러시아인이 초기에 충격과 혼돈을 느꼈지만 러시아가 서방에 포위당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서방과 대치 국면은 러시아인을 뭉치게 했다라며 응답자 일부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야 하는 때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모두가 우리를 반대한다. 푸틴 대통령이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산채로 잡아먹힐 것이라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그동안 푸틴이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수차례 말했었는데 이번에 이들 시행에 옮겼습니다. 러시아 산업동상부가 병행 수입 허용 품목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스통신은 31일 현지 시간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법무부에 보낸 문서 초안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폰은 병행 수입 목록에 남아있지만 디지털개발부는 삼성 스마트폰을 수입 허용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막수트 샤다예프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부 장관은 산업통상부와의 논의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뒤지지 않는 중국 제품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과 LG 스마트폰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놓고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현대차. 그런데 전쟁 후 푸틴이 한국산 자동차까지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버리면서 중국산 자동차가 러시아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중국 승용차 시장 정보연석회 CPCA 들 인용해 올해 1에서 2월 중국 자동차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68만 2천 대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내연기관차가 62.2%, 전기차가 37.8%를 차지하는 등 전기차 비중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중국 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1에서 2월에만 중국은 러시아에 지난해 수출 물량 16만 2,150대, 위 절반에 육박하는 7만 9,285대를 수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0% 급증한 수치입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자동차 산업 컨설팅 업체 아프토보스 대표 타티아나 그리고리에브나는 이날 통신에 외국 자동차 기업 가운데 현재 러시아에 남은 것은 지리, 진리, 하발, 장화이 자동차, JAC 모터스 등의 중국 기업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시장에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자동차들이 연말까지는 6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자인과 성능이 최고 수준인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겨울이 긴 러시아의 맞춤형으로 히터 기능과 배터리 용량을 대폭 키워 러시아 현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러시아 맞춤형으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자동차를 현대차가 제공한 것이죠. 자, 그런데 푸틴 때문에 한국 차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중국 차를 산 러시아인들은 중국 차가 더 싸지만 자동차 곳곳이 전부 싸구려 플라스틱이다. 이건 최악이다. 히터를 틀면 기름을 일주에 3번이나 넣어야 한다. 현대차는 2주에 1번만 넣으면 됐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심각하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신차가 러시아에서 6개월 동안 고장률이 77%. 운이 정말 좋아야 고장 안 나는 자동차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심각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국산 버스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러시아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틀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에서 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섰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요소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 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CATL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 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볼 8월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돈을 피거내는 면허,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의 수산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볼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 리튬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튬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튬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 3만 7,500톤, 칠레 SQM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니트를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튬, 망간 등 수입 의혼도가 높은 희소급속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도 보유조이었으나 그동안 정제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단 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종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틀 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과 포스코에서 리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틀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의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에서 1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에서 40%에 불과하던 리튬 회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틀으로 탄산리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리틀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리들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전기차용 리틀에 대한 밸류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틀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수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리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리틀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에 탄산리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연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고를 갖춘 업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됐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CATL을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특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파지티브, 긍정적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징원과 규모의 징제를 통해 향후 2에서 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CATL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CATL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듬인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 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러시아에서 버린 자식 취급했던 기술을 대한민국이 되살리는 것을 뛰어넘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한국이 해낸 것인데요. 이 덕분에 일본의 계획이 완전 어그러졌다고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일본의 원대한 꿈이 한국 기술 덕분에 박살났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계획이었고 한국이 성공시킨 기술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남해와 서해를 찾는 이들이 감탄하는 것은 바로 수려한 섬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섬이라 할 수 있죠. 언뜻 봐도 엄청난 섬 숫자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3,348개나 되는 섬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5,000개의 섬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1위이고 한국은 무려 4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섬을 매주마다 7곳씩 방문한다고 해도 6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섬들 외에도 무인도들도 많은데요. 배가 갈 수 없어 현실적으로 이 섬들을 모두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도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점점 그 숫자가 줄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섬들을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십 시간이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시간만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죠. 하늘을 나는 배라고 불리는 위그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위그선은 사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동수단인데요. 배와 비행기의 장점만을 결합한 초고속 해상 운송 수단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위그선을 개발한 것은 핀란드의 기술자 카하리오였는데요. 이를 본 소련에서 위그선의 군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육해공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위그선을 활용한다면 군 부대 이동 시 적진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연구를 하던 중 소련은 카스피해 근방에서 개량 중인 위그선 실험을 감행합니다. 당시 시속 550km 속도로 날아가는 이 형체에 미국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미 중앙정보국 CIA은 이 비행체를 보고 바다괴물이라 불렀다고 하죠. 이 실험에서 사용된 위그선은 KM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요. 1964년 소련의 기술자 티슬라브 알렉세예브에 의해 설계된 이 제품은 가까이에서 보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크기에 비해 안정성은 물론이고 효율성이 떨어졌기에 소련이 개발한 위그선은 화물 수송용으로 목적을 바꿔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선체가 불안했고 제작과 운용 예산의 문제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완전히 취소되었죠. 위그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위그선은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위그선은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원래 위그선은 러시아의 빚을 갚기 위해 한국에게 수출되었습니다. 90년대 초 러시아는 한국에게서 30억 달러의 부채를 갚지 못했죠. 그 결과 러시아는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들을 헐값에 한국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위그선 제조 기술을 러시아에게서 얻었죠. 처음 러시아 기술을 받았을 때는 수면 위 5m만 운용 가능한 기술로 파도가 거친 한국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한국 기술자들은 개량을 거듭한 끝에 한국형 위그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6년 국내 조선 444와 공동으로 시제품 갈매기 1호를 만들고 2002년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벤처업체가 손을 잡아 최대 출력 100마력의 4인승 위그선을 만들어 시운전에 간신히 성공했죠.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난제로 보였습니다. 소련 기술자들도 성공하지 못해 폐기 처분한 제품을 한국이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쳐 작년 3월 위그선 M80 기종이 건조 승인 어프로블 포 컨스트럭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롬 비행 선박 산업이 세계 최초로 위그선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최고 130노트로 비행이 가능하며 한 번 비행 시 600km 장거리도 거뜬한 이 제품은
20만 km 이상의 실해상 시운전 경력을 보유할 만큼 안정성도 증명되었습니다. 도서 지역이 많은 한국에도 적합한 기종으로 위그선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이후 기술 개발을 거듭해 20인승 위그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형화 사업이 진행되면 비행기와 배로만 이동할 수 있던 곳을 위그선을 이용해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위그선 상용화가 더 값진 것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상용화에 뛰어든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업체들도 상용화의 번번이 실패로 끝나면서 위그선 사업을 접어야 했는데요. 아롬 비행 선박 산업은 경량화와 효율성, 사업화 가능성까지 모두 잡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운용 가능한 위그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 외에도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그선의 가치를 알아본 해외 기업들이 계약을 맺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2척을 선주문했으며 스페인과 중동 국가들 역시 10척을 주문하는 구매 약정서를 맺었습니다. 태국과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위그선 요청이 쏟아졌다고 하죠. 예상되는 수요는 1만 5천 척 이상으로 대략적인 금액만 따져봤을 때 무려 34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볼 수 있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창창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르면 포항 울릉도 여객 수송 위그선이 출항할 예정인데요.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 배에 탑승해 3시간 동안 뱃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으나 위그선이 등장하면서 1시간 이내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울릉도를 넘어 독도까지도 위그선으로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쉽게 갈 수 없었던 독도도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인들이 독도 관광을 쉽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밀려드는 해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SPP 조선소의 위그선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까지 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자 일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제히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일 해저 터널의 원대한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계획을 한국이 의도치 않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일본 스시마 섬과 이키 섬을 중간 경유지로 두고 일본 규슈 지방까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00년 정도 논의된 주제로 한일 양국을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 또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죠. 첫 구상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일제는 만주를 괴뢰국으로 세우고 중국과 베트남,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집어삼키며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 계획을 꿈쨌죠. 일본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까지 연결하는 약 1000km 철도 계획이 이때 첫 등장합니다. 일제가 이룩한 영토를 철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은 이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폐되었지만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바꾸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2003년 영국과 프랑스가 채널 터널을 건설하면서 이 논의는 불이 붙었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해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평화를 다지자는 것이 일본 측이 내세운 표면상의 논리였습니다. 또한 터널을 뚫으면 여객이나 화물 운반에 있어서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내세운 중요 논리였습니다. 배나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보다 열차를 통한 운송이 더 저렴하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연구 용역을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한일 해저 터널은 한국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국이 연결될 경우 최종 기착지가 일본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불이익만 있을 뿐이었죠. 한국은 해저 터널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보이지 않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한일 해저 터널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괴롭혔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 있으면 기존보다 더 빠르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 위그선의 상용화로 해저 터널의 장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위그선의 크기를 키우면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일본을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대한해협 양쪽에 위그선 선착장을 배치한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속도 차원에서의 장점을 위그선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현재 위그선 기술에 있어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위그선 영업과 운용에 나서게 된다면 한일 해저터널을 굳이 뚫을 필요 없이 양국을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속여 한일 해저터널 개통이 가능했는데 위그선의 등장 덕분에 한국을 속일 수 없게 된 것이죠. 일본의 주장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위그선 덕분에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 독도를 들려 독도에서 일본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역으로 독도를 거쳐 한국을 올 수 있게 되죠. 독도에 박혀있는 태극기를 일본인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더 이상 독도를 일본 땅이라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위그선이 앞으로 교통의 중추 기종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한류위 선봉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